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좀 속 시원한 논평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성 내란 특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6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겁니다. 한 25일 정도쯤 만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한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일단 이 내란 특검의 이 네. 구속영장 청구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12일에 임명이 돼서 7월 6일에 이제 구속영장가 청구가 됐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어떤 영장 청구 사유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일단 영장 청구 과정이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히나 이제 체포영장을 지난 6월 24일에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한 열흘 만에 지금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그 영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예. 영장 청구는 뭐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영장은 발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증거라는 거는 이미 재판까지 갔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다 현출되어 있고 도주 우려라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뭐 해외로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28일하고 7월 5일날 두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한 서너 번 더 조사를 하면 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굳이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조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예. 조사 기간이 오히려 사람을 구속해놓고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조사 기간이 줄어드는데 왜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좀 많고요. 네.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검을 잡았으니 뭔가 1차적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대통령을 공개로 출석시키던가 혹은 아니면 대통령을 구속하던가 뭐 이러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 소환하는 그 내용도 꼭 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 막 그러고 있고요. 네. 소환할 때도 원래 그 서면으로 그 협의를 날짜 같은 거 협의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황당한 거는 그 일개 잡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뭐 음주운전이든 뭐 절도범이든 네.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일단 변호사가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냐 수요일 가능하냐 그래서 그 조율을 하는데 지금 특검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언론에 먼저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사를 몇 월 며칠 날 9시에 할 거다. 근데 사실 9시 조사도 잘 없습니다. 보통 10시에 조사를 하지. 어떻게 그래서 9시, 10시 조율 때문에 지금 우당탕탕했다는 것인데 그거를 언론에 먼저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검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특검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에 보면 재체포 및 재구속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이거 전에, 214조의 3에 보면, 이게 214조의 2의 사항, 또 214조의 2의 5항, 이것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 체포를 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뭐 예외 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망한 때, 혹은 아니면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또 혹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그런데 저도 영장 청구서를 봤거든요. 예. 영장 청구서를 보면 저 4개의 요건에 맞게 써 있으면 제가 대통령이 도망을 시도했구나, 혹은 아니면 뭐 도망을 할 염려가 충분히 이유가 있구나. 아니 뭐 1번, 이러면 3번, 이해하는데. 4번 다 말이 안 되는 게 도망 네. 안 하잖아요. 네. 출석 요구받고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출석했죠.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주거의 제한이나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위반한 게 이거 아니지 없죠. 않습니까? 예, 그게 없는데. 유일하게 2번을 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인데 네.
증거 인멸을 했나요? 지금 그 증거에 대해서도 네. 일단은 그 관련자들이 물적 증거는 다 압수됐다 보여지고요. 예. 인적 증거는 관련자들이 대다수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나와 있는 관련자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중에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이미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되삼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들은 내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이죠. 이미 공수처에서 그때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그때 체포당할 때 다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판사가 그걸 보고 다시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 요건에 맞췄어야지만 다시 체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입니다. 표지까지 포함해서 66페이지인데, 제가 뭐 중간에 뭐 범죄의 뭐 중대성 상다성을 차치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통 영장 맨 마지막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데,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부분은 좀 다소 좀 빈약하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뭐 범죄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리바이벌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탄핵 과정에서 다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다가 붙여놓은,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정리는 잘 해놨더라고요. 정리는 날짜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보통 그렇게 안 쓰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피고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춘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보통 피고인이 나온 고등학교까지 안 쓰는데, 이 피의자는 무슨 몇 년도에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내용을 그 영장 청구서에 왜 쓰나? 양을 좀 많이 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리한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고 판사님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진 않는데, 어쨌든 그 뭐 늘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각인된 이미지를 씌워주려고 한 것인지 고등학교 출신까지 다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좀 어쩌면 영장 청구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그랬는데, 아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대장의 직인을 갖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하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무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사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군사기밀에 보호하는 그 담당자의 그 동의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 이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모든 정권에서 한 60차례 정도의 그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못한 게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밀고 들어왔던 경우에서 그 불법적인 위법적인 체포영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본안 재판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왜 다시 껴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거 국민들이 저거 다 논란되고 있는 찬반이 갈려져 있는 내용인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저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뭐 관련자들 조사를 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인지 혹은 지금 현재 재판에도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가 저게 최근에 있었다. 최근에 만약에 나와가지고 뭐 전화 돌리면서 다 삭제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데, 일단은 변호인 측 설명을 듣다 보면 비화폰의 정보 삭제는 지시한 게 아니라 저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만들어진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어플도 그런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 하루 24시간 있으면 대화가 삭제되는 그런 SNS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 삭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하거나 뭐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저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지금 누구는 그 계엄 그 선포를 할 때 누구는 옆에 있었고 누구는 없었고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연락은 다 돌렸고 그때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사람은 빨리 온 거고 대통령실에 멀리 있던가 혹은 좀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장관이 저기에 좀 피해자로 되어 있어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김문수 장관, 뭐 유인촌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느껴야지 피해자인 거지. 예. 피해자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 그래가지고 저것을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저 사유로 굳이 구속영장을 넣은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아까 예. 비화폰 얘기 잠깐 예, 하셨는데 비화폰 정보 삭제 이 얘기도요. 그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읽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의 어떤 그 설명, 예. 설명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게 아니라 야 비화폰 관리를 잘해라. 비화폰 보안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왜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네, 네. 그 비화폰 화면을 다른 뭐 사진 같은 거로 찍어가지고 전화기로 찍어서 네. 그걸 언론 보도에다 그냥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비화폰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관리 잘해라. 음. 그런 얘기한 걸 갖다가 네. 비화폰의 정보를 삭제해라 지시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 네. 변호인단이 소설을 쓰고 있다, 뭐 그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예. 있는 거예요. 66페이지에 소설이 좀 나왔다라는 예. 것이죠. 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해서도 예. 저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저것도 그 당시에 그 한덕수 당시 총리와 그 장관들이 얘기하면서 야 이거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이거 작성을 했는데 날인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그냥 그 날인을 안 했으니 그냥 없는 문서로 칠까 안 칠까 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이미 공수처, 경찰, 국수본, 검찰 다 조사한 내용인데 마치 뭐 특검이 본인들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한 20일 만에 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낸 마냥 예, 예. 하는 것이 주요 혐의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많이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것이고 제가 좀 외환 얘기하기 전에 좀 그 결을 달리해서 하나만 좀 꼬집자면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증거인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어떠한 참고인이 있는데 관련자가 있어요. 공동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참고인이 있는데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 사단들이 같이 조사를 받을 때는 그 혐의를 부인하다가 뭐 혹은 뭐 인정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변호인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니까 예. 변호인이 없으니까 진술이 번복됐다. 그거는 변호인을 시켜가지고 뭐 그 진술에 대해서 이거를 음해할 그 암묵적으로 조종할 뭐 그럴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변호인들은 어떤 논리로 바라보는 줄 알아요? 변호사가 옆에 있을 때는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특검이 압박하는 거죠. 어허. 이거 그 변호사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압박하고 유도했다. 유도했다. 예. 어허. 사실 변호사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경찰 조사부터 다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변호사가 옆에 있는 거와 없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방지용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보통. 예, 인권 침해 방지용인데 그 인권 침해가 피고인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게 수사기관에 그런 것인데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쓴 게 변호인이 있을 때와 변호인이 없을 때 말이 달라졌다. 어허. 지금 이거를 영장 청구서에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거는 오히려 저는 저 문구를 도대체 딱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는 저 문구를 딱 읽는 순간 이거는 그 일반적인 법조인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기본적인 그 법조인이 보기에는 변호사가 있을 때랑 변호사가 없고 검찰만 있을 때만 진술이 달라졌으면 누가 보기에도 검찰이 회유, 호도, 압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 외환 혐의가 저게 좀 황당한데 저걸 아예 내용을 뺐어요. 저게 이제 본인들이 뭐 새로운 내용이니 뭐니 뭐 이렇게 주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내용을 뺐는데 제가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아웃라인은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을 일단 재구속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예,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거의 다 됐을 쯤에 다시 외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고 또 뭐가 6개월이 다 될 쯤에 또 추가 기소하고 별건 기소라 그러죠.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별건 기소할 게 없으면 그냥 풀어주고 나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예. 그러할 목적으로 외환 혐의를 남겨두지 않았나. 기소야 뭐 본인들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기소하면 되니까 예.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는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몇 개는 남겨두지 않을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이렇게 기소했다가 만약에 영장이 덜컥 기각돼 버리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죠. 지금 뭐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그 영장 기각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영장 청구율 자체가 전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화면에 올려주세요. 네,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한 1.7%밖에 안 됩니다. 사실 사건이 엄청 많아요. 뭐 고소 고발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해서 뭔가 수사하고 그러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네. 발부율은 좀 높긴 합니다. 발부율이 한 75% 정도 돼요. 예. 그 기각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발부율이 높긴 하지만 기각도 저렇게 솔찬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여러분들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은 이제 범법자가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 분들이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무인 매장 털고 뭐 전가도 한 10몇 번 쌓여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다시 풀어주면 또 다른 범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갈 곳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분들,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그러한 피의자를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60만 건이 접수가 되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2만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건밖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집도 절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한 1%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 뭐 특검은 뭐 그냥 뭐 자기들의 바른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소리를 하면서 아까 이제 214조는 그 보석이 나왔을 때 경우인 거고 208조는 그 앞에 수사 중에 다시 한번 풀어줬다가 보석 청구 안 하고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재구속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아마 7월 9일 날 영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특검에서 뭔가 발표를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사무사 애매모호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같은 사유로는 영장을 지금 또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건을 보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장을 한 3번 4번 청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네요. 이 특검이 만약에 7월 9일 날 영장이 기각이 된다. 영장 관련된 그 결과는 7월 9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거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같은 사유로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유로. 지금도 같은 사유로 청구를 한 건데 아니면 뭐 외환을 붙이겠죠. 저렇게 지금 외환을 뺐잖아요. 외환을 붙이던가 지금 또 새로운 이것저것 사유를 갖다 붙여서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저런 경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한 2건 정도밖에 못 봤어요. 간통죄 관련해서 뭐 영장 3번 청구한 거라. 그것도 왜냐면 판사님에 따라서 비슷한 건을 예전에 이제 정보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돼 있지 않을 때는 잘못해가지고 이제 2건이 같이 올라갔을 때 어떤 판사님은 기각하고 어떤 판사님은 인용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각한 거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영장에 대해서 동일인에 대해서 영장을 2번 청구한 사례는 또 굉장히 희박하고요. 3번 청구한 사례는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한두 번밖에 없고 근데 이게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횟수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제한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계속 청구하는 건데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계속 청구하면 저는 오늘 정말로 오늘 영장 청구서에 이제까지 국민들이 몰랐던 탄핵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또 혹은 이러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구나 혹은 아니면 정말 외환에 대해서 무인기를 보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던가 뭐 가서 뭐 찌르고 와 뭐 이런 육성이 나오던가 뭐 이런 게 뭘 유도해 뭐 해서 북한이 뭐 이렇게 해서 반격하게 만들어 그렇죠. 혹은 아니면 결재문이라도 있던가 아니 이재명은 그렇게 많은 결재문서가 있잖아요. 뭐 이화영 결재문서도 있고 대북송문도 결재문서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도지사가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막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특출난 증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진 않아서 특검에 좀 약간 다소 실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청구한지는 정말로 약간 정치적인 그러한 쇼를 보이기 위해서밖에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짜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
이 청구서,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 자체가 이제 저희 기자들 사이에 좀 풀렸거든요. 네.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 읽어보고 했는데, 야 읽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반박할 부분이 너무 많고, 야 이건 사실관계 틀렸는데 그런 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막 보도가 쏟아지고 논란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란 특검에서 특히팀에서 그 구속영장 그 PDF 원본 그거 누가 유출했냐? 유출한 게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랬는데 구속영장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유출하는 게 범죄인가요? 중대한 범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뭐 중대한 범죄 행위도 아니고 굳이 찾자면 네네. 영장이라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영장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주소나 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연락처 등이 퍼지면 예.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럼 내 아파트 정도 어디 사는지 정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겁을 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쓴 문서가 당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이 저희처럼 이렇게 기자나 혹은 기자들도 기사 쓸 때 네네. 내가 쓴 문서가 당당하니까 이름 올려서 기사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바이라인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거고 어떠한 문서가 내가 쓰는 게 당당하면 그걸 퍼지는 걸 좋아하죠.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합격한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 후배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야, 내가 이걸로 합격했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리고 저기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약간 좀 방식이 다른 게 법원에서 저거는 이제 특검이고요. 특검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서를 보내면 변호인이 영장 청구서를 복사 신청을 합니다. 예. 그걸 받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또 지워질 건 또 지워서 옵니다. 예. 지워서 오는 거고요. 저도 지워진 거 봤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가 네. 자, 제가 지금 구속영장에 저한테 갑자기 검찰이 영장을 쳤어요. 제가 그러면 그 영장을 받았어요. 저희 변호인한테도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저희 변호인한테 보여드리고 변호를 도와주세요 하겠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정말로 해안을 가진 분들에게 어허.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의 공소장 나의 영장 청구서 자기 방어권이죠. 예, 그렇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중대한 범죄 행위다. 수사 착수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 그 특검 검사들이 저렇게 발표를 할 때는 정확히 무슨 법 몇 조 위반이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검사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직함인데 검사 입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정말로 저게 중대한 범죄인 줄 알아요. 근데 특별검사는 딱 정해져 있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그 수사를 할 수 그렇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근데- 특검법에 의해서 근데 그렇네요. 자기들이 무슨 뭐 예. 일반 검사인 줄 아나? 근데 왜- 아마 특검법에 이와 관련된 무슨 무슨 내용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특검법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얼마나 엉망으로 돼 있으면 그렇죠. 그걸 예, 갖고 예. 수사한다 그런 소리를 한정된 하는 예산을 거겠습니까? 가지고 어쨌든 예. 그 검사의 입으로 발표를 할 때는 정확한 법 조항을 얘기해야죠.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형법 몇 항이던 특별법 어디에 위반된다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저렇게 그냥 대놓고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없어 보입니다. 검사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7월 9일에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네. 이게 참 중요할 텐데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을 판사가 네. 서울중앙지법의 이 남세진 판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은 법 쪽에서의 그 평가는 굉장히 꼼꼼한 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뭔가 사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대진현 영장을 기각했다 그래서 뭐 진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뭐 20억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에 기소된 어떠한 대기업 회장에 대해서도 예. 영장 청구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네. 대기업 회장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또 기각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저 대진현 저 학생들도 기각한 게 도주 우려가 없다. 애들이 그냥 주거지가 멀쩡하다라고 해서 기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장성산해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기각하는 게 될 건데 근데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판사들이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예.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저 그
중앙지법 저 담당 판사님의 관련 기사를 제가 찾아본 거는 기각된 거밖에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예. 인용된 거는 못 찾았는데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인용된 기사도 하나 보긴 봤는데 네. 뭐 경찰인가 누군가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네. 구속을 또 시키는 그렇습니까? 그런 결정도 했다. 예. 뭐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구속을 안 하면 증거를 그 인멸할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예, 때문에 그 그랬죠. 때문에 아마 구속을 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범행이 발생되고 한 달이 채 안 되면 구속하거든요, 보통. 예. 왜냐면 잔존 증거가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계엄이 내란이라는 범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 영장 청구서에서 범행이라고 기재한 저러한 네 가지의 내용들이 저게 벌써 일어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증거 인멸한다고 하면 다 인멸했겠죠. 다 인멸했겠고 아니, 그리고 그 도주한다고 하면 다 도주했겠죠. 진짜 네. 온 국민이 지켜보는 탄핵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무슨 예. 증거인멸을 하면 뭐예요? 다 나가고 예. 오히려 홍정원 같은 사람이 비화폰 내용 다 공개해버리고 예.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박선원이 사이에 예. 상당 기간이 구속돼 있었고 예, 예. 그 사이에 몇 개월 구속돼 있어가지고 구속돼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뭘 또 그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한다고 영장 친 게 약간 오늘 약간 그 황당하다 그래나? 사실은 그 특검이 진행이 되면 어떠한 이제 대한민국 특검의 역사에서 예. 특검이 진행이 되면 영장 치겠구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구나라고 예상되는 특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한 번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재구속의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갈 정도의 뭔가 발견을 했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아마 담당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 것이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풍부하게 자료나 판례들을 다 근데 이게 영장을 2번 청구한 사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뭐 판례를 찾기도 힘듭니다. 2번이나 3번 청구한 사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풍부하게 해서 변호인 분들이 변호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구속 유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 그리고 그 청구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반박들 그리고 진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발부가 될 것인지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벌어질 것인지 그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